안녕하세요. 오늘은 14주차 2강 우리 통계학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아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그 마지막 부분에 그 기말고사에 대한 팁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4주차 2강의 학습 목표는 독립성 검정을 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학습 내용은 독립성 검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카이스케어를 가지고 카이스케어 분포, 다시 말하면 카이스케어 검정에는 적합도 검정과 독립성 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시간에 적합도 검정을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독립성 검정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이스케어 검정을 할 때 쓰는 어떤 형태를 보면 분할표를 활용합니다. 이 분할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컨틴전시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료를 구하고 나서 그 자료를 가지고 행과 열을 가지고 우리가 잘 표를 정리해 놓으면 일목요연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서 그 표 12-12처럼 학력, 고졸, 대졸, 대학원졸, 그리고 이제 소득을 갖다가 뭐 금액으로 나눠 가지고 얼마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해서 나누어지면 그 행은 이제 결국은 그 임금 수준이 나오는 것이고 열은 이제 학력이 고졸이냐 대졸이냐 대학원이 나누겠죠. 그래서 그 학력과 그 임금 수준을 이렇게 비교해 놓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규칙성이 발견될 수도 있고 없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 규칙성이 발견이 된다, 뭐 사회 통념으로 보면 학력이 높으면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학력이 높은 쪽에서 임금 수준이 높은 쪽이 숫자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학력과 임금은 관련이 있구나. 그러니까 학력과 임금은 종속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전혀 어떤 그 학력에 따라서 임금을 받는 것이 규칙성이 발견되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학력과 임금은 독립적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성 검정은 바로 이 분할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분할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료를 갖다가 분류 기준에 따라서 행과 열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한 표를 우리는 분할표라고 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배우지 않고 독립성 검정에 대한 것만 하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이해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독립성 검정에서 가설의 설정은 교과서 29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력과 임금 수준은 독립적이다 하는 것처럼 어떤 열의 변수하고 행의 변수가 독립적이다 이렇게 가설의 설정을 H0로 하고, H1 대립 가설은 열의 변수와 행의 변수는 독립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이 아니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종속적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할 때는 무작위 표본을 n개 추출해서 분할표의 각 셀에 대해서 관측 도수를 우리가 OIJ라고 하면 그것을 기록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 도수를 계산하게 되는데, 기대 도수를 계산할 때는 표본의 크기 분의 행 i의 합계 곱하기 열 j의 합계를 하게 되면 기대도수 EIJ가 구해지는데, 거기다가 전체 이제 자료수를 곱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야 할 기대도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문제 한 문제를 이제 해결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때 독립성 검정을 할 때 검정 통계량은 앞에서처럼 동일하게 서메이션을 행과 열로 전부 다 하는 거니까 서메이션 OIJ-EIJ를 제곱해서 EIJ로 나눠 가지고 전부 더하게 되면 그게 카이스케어 값이 될 것이고, 독립성 검정일 때는 이제 자유도가 로, 즉 행과 열 칼럼에서 각각 하나를 뺀 걸 곱해서 자유도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을 구해서 검정 통계량 값이 카이스케어 인계치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카이스케어 값이 임계치보다 작으면 H재료가 억셉트가 되는 것이고, 만약 카이스케어 값이 임계치보다 크면 H재료가 기각이 되어서 H1이 억셉트가 되게 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가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93페이지 보면은 고졸, 대졸, 대학원줄에 따라서 그 임금 수준을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고졸자 중에서는 50만 원 미만 원 받는 사람이 34명이 있었고, 대졸자 중에서는 50만 원 미만이 36명, 대학원졸은 50만 원 미만이 1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는 고졸은 41만 원, 대졸은 72명, 대학원졸은 36명이 나왔고요. 또 이제 70만 원부터 90만 원 사이에는 고졸은 10명, 대졸은 78명, 대학원졸은 58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졸이 90만 원 이상인 경우는 4명, 대졸이 26명, 대학원졸이 45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학력별 임금 수준에 대한 걸 조사를 한 상태죠. 근데 만약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그 학력하고 이제 임금 수준을 가지고 기대도수를 계산한 게 지금 15.8이라는 숫자 나온 건데, 이 15.8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만약 이제 50만 원 미만인 사람 전체가 80명이니까 450분의 80 곱하기 450분의 89, 고졸이 전체가 89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450을 곱하게 되면 이게 15.8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게 되면 여기 30.69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450분의 80 곱하기 450분의 212 곱하기 450. 여기 26.49는 어떻게 구해요? 450분의 80 곱하기 450분의 449 곱하기 450. 마지막 하나 더 해볼까요? 14.83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450분의 89 곱하기 450분의 75 곱하기 450에서 14.83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가로 안에 들어와 있는 숫자가 기대도수가 됩니다. 교과서 295페이지에 기대도수만을 표현한 표가 12-13에 나와 있는데, 이거 이제 이 표는 관측도수와 기대도수를 한 번에 표시한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카이스케어를 구하라고 하면 카이스케어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관측도수가 34이기 때문에 34에서 15.81을 빼서 제곱해서 나누기 15.82 더하기, 두 번째는 어떻게 된 거예요? 36에서 37.69를 빼서 제곱한 거에다가 37.69 이렇게 해가지고 3, 40, 12개를 전부 다 하게 되면 그 숫자가 교과서 296페이지 보는 것처럼 81.664가 바로 카이스케어 값이 됩니다. 카이스케어 값이 됩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5i-2i를 제곱해서 2i라는 걸 전부 더한 숫자가 요 81.664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는 이제 학력과 임금 수준의 문제니까 문제 교과서 294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가설을 세우면 H0, H1 이렇게 쓰고, 학력과 임금 수준은 독립적이다. 이게 이제 H0 가설이 되는 것이고, H1은 학력과 임금 수준은 독립적이 아니다라고 가설을 설정하거나 또는 종속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설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동일하게 이 문제도 알파는 아마 0.05로 아마 문제에서 주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알파는 0.05, 5% 알파 유효수는 0.05 또는 5%라고 주어진 것이고요. 요 유효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임계치를 결정하는 것은
카이스퀘어의 알파가 0.05이고 자유도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R-C-1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자유도는 행의 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고 4개에서 하나를 빼는 건 3이 되는 것이고 열은 3에서 1을 빼니까 2가 되는 거니까 3이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의 경우에 그 카이스퀘어 값을 구할 때 유의 수준은 4-1 곱하기 3-1이니까 6이 돼요. 그래서 6하고 그래서 교과서 328페이지인가요? 328페이지에 자유도가 6이고 0.05의 경우가 12.6이 나오네요. 맞습니까? 교과서 보세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12.592가 나오는데 우리 교과서 테이블에는 12.6이니까 12.6으로 하겠습니다. 12.6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교과서의 표인데 왜 교과서 12.58이하고 592하고 차이가 나느냐면 12.592처럼 자세하게 나와 있는 표도 있고 그걸 줄여서 수수점 첫째 자리에서 나오는 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12.61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카이스퀘어의 분포를 그리면 오른쪽으로 분포라고 했고 여기 임계값이 12.6이라는 얘기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81.66이라고 하는 게 훨씬 큰 숫자니까 당연히 X축 끄트머리 쪽으로 가죠. 빗금친 부분에 독하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H 제로가 리젝트가 되고 H1 또는 HA가 accept가 되어서 결국은 학력과 임금 수준은 종수적이다. 그게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력을 우리가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임금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만약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 수준이 낮아진다고 하면 학력을 높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 사이 통념하고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성 검정 문제 두 번째 문제 한 문제만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그 296페이지 예제 4번 문제입니다. 직장인 83명을 표본 추출해서 성별 직업 유형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이 분할표를 근거로 해서 성, 남자, 여자냐 그 성과 직업 유형 간의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를 1% 유의 수준에서 검증하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이와 같은 표를 무슨 표라고요? 컨틴전시 테이블. 우리말로는 컨틴전시 테이블을 분할표라고 하고 남자, 여자. 그러니까 남자 중에서 관리직이 14명이고 여자 중에서 관리직이 10명이다. 남자 중에 기술직이 9명, 여자 중에 관리직이 기술직이 16명이다. 서비스직은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6명이다. 기탄 남자가 20명이고 여자가 4명이다. 이런 표가 나왔을 때 이 상황에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과 직업 유형 간의 독립적이냐 독립적이 아니냐. 그러니까 독립적이다라고 하면 남녀에 따라서 직업의 유형이 다 아무 문제가 없다, 똑같다, 관련이 없다는 얘기고 만약 직업의 유형과 남녀 성 간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남녀에 따라서 그 직업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남녀에 따라서 직업의 유형이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 그런지를 한번 이 문제의 경우에 해당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4라고 하는 것은 OI 값이 됩니다. OI 값이 돼요. 그 EI 값을 구하려고 하면 아까 구한 것처럼 전체 숫자 83분의 24 곱하기 83의 47 곱하기 83을 하면 그 숫자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한 숫자를 보니까 교과서 297페이지 보니까 이게 13.6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숫자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숫자는 83분의 24 곱하기 여기에 해당하는 83분의 36 곱하기 83을 하면 그 숫자가 10.4가 나옵니다. 10.4. 그럼 여기 나온 숫자도 계산할 수 있죠. 83분의 25 곱하기 83분의 47 곱하기 83. 그러면 여기가
14.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8이 나왔고, 여기는 5.7, 여기는 4.3, 여기는 13.6, 여기는 10.4가 나왔습니다. 10.4가 나온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나겠어요? 83분의 24, 여기에 해당하는 24 곱하기 83분의 36 곱하기 83. 그러면 이 숫자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카이스케어 값을 구하게 되면 관측치가 14니까 14 마이너스 13.6의 제곱 나누기 13.6 더하기 두 번째 건 뭐예요? 10.4 마이너스 13.6의 제곱 13.6 이렇게 해서 몇 번 하는 거예요? 2, 2, 4, 8, 8번 하는 거죠. 마지막 하나 해볼까요? 마지막에 하면 마지막은 4 마이너스 4에서 10.4를 빼서 제곱한 거를 10.4로 나누게 되면 그렇게 해서 전부 더하면 그게 교과서 290페이지 본 것처럼 11.345가 카이스케어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 가설은 어떻게 하면 돼요? H0는 성과 직업 유형은 독립적이다. 성과 직업 유형은 독립적이다. HA 가설은 성과 직업 유형은 종속적이다라고 하는 게 H1 가설입니다. 알파는 이 문제에서 1%로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서 카이스케어의 알파가 0.01이면서 자유도는 지금 2-1, 4-1이니까 얼마가 돼요? 3이 되겠네요. 자유도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3이 돼요. 그래서 카이스케어 분포로 가서 0.01에 3을 봅시다. 0.01에 3, 11.3인가요? 교과서 한번 보세요. 교과서는 11.345인데 이 브리프에는 11.3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오른쪽에 인계치 값이 뭐라고요? 11.3이 됩니다. 11.3. 근데 여기 지금 요 값이 11.3 맞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328페이지로 가서 11.3 맞습니다. 11.3 맞아요. 요게 잘못했네요. 요게 11.345가 아니고 교과서 290페이지 보면 12.454예요. 12.454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카이스케어의 인계치가 11.345인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표에서는 11.3 나왔으니까 11.3하고 여기 12.454하고 비교하면 요 빗금치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H1이 억셉트가 되고 H0가 리젝트가 되어서 성과 직업 유형 간에는 독립적이지 않고 종속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통념하고도 유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14장 우리가 두 번째의 이 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성 검정은 두 변수가 독립적일 때의 기대 도수하고 표본 추출의 결과 얻은 관찰 도수가 일치하는가에 따라서 두 변수의 독립성 여부를 검정하는 통계 기법이 바로 독립성 검정이 되겠습니다. 독립성 검정의 표는 우리가 되게 분할표라고 하는데 이 분할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집단에서 추출한 어떤 표본 자료를 어떤 분리 기준에 따라서 행과 열로 일목요연하게 잘 배열한 표가 분할표가 되고 이 분할표와 관련된 검정이 카이스케어 검정이고 이 카이스케어 검정은 적합도 검정과 독립성 검정이 있습니다.
형성평가 문제입니다. 그 2 곱하기 2, 2x2 분할표에서 속성 x와 y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은 뭐냐? 적합도 검증이냐, 독립성 검증이냐, 모비율 검증이냐, 평균 차의 유의성 검증이냐. 그러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독립성 검증에 대한 문제가 해당이 되어서 형성평가 1번 문제의 답은 독립성 검증이 되겠습니다. 형성평가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분할표의 검정은 어느 것인가? 뭐 계속 한 얘기죠. 그래서 뭐 독립성 검정이든 적합성 검정이든 모든 검정은 여기와 관련된 검정은 카이스케아 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성평가 2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4주차 2강 수업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내용도 우리가 뭐 수업 시작하면서 12장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 볼륨은 조금 두꺼운 책은 아니지만 1페이지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한번 보았고, 뭐 통계학을 한번 들어서 전부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 설명을 다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장에서는 통계학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 통계학의 종류, 뭐 측정에 대한 공부를 했었고, 2장에서는 기술 통계학이라고 해서 뭐 도수원법표에서부터 시작해서 평균과 분산, 비대칭도, 첨도 이런 공부를 했고, 3장에서는 우리가 확률 이론에 대한 걸 공부를 해서 확률 변수, 확률 분포, 또 이산 확률 분포, 연수 확률 분포에 대한 공부를 쭉 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률 분포 표를 보는 것도 공부를 했습니다. 4장에서는 표본 추출에 대한 방법에서 표본 추출을 왜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5장에서는 우리가 그 통계적 추론이라고 하는 게 추정과 가설 검정 나누는데, 추정에 대한 거를 우리가 그 5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 추정과 이제 구간 추정이 있는데, 점 추정에 대한 거, 구간 추정의 실리 구간 이런 걸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장에서는 우리가 그 추정과 관련해서 뭐 모집단 평균에 대한 실리 구간, 비율에 대한 거, 그다음에 분산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단일 모집단이냐 이렇게 따라서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7장에 가서는 우리가 가설 검증에 대한 기초를 공부를 했고, 또 8장, 9장에서는 단일 모집단에 대한 가설 검증, 두 모집단에 대한 가설 검증 나누어서 공부를 했고, 10장에서는 상관관계 분석하고 희귀 분석에 대한 공부를 10장에서 했고, 11장에서는 아노바 분산 분석에 대한 공부를 했고, 마지막 12장에서는 우리가 크게 적합도 검증과 독립성 검증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통계학, 경영통계학 기말고사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 시험에서 보았듯이 기말고사 문제도 동일하게 객관식 문항으로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25문항으로 출제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25문항 중에서 형성평가, 각 챕터에서 형성평가 문제가 대부분 있었는데, 그 형성평가 문제를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한 70점 정도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 정도는 가설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의 가설을 가지고 서너 문항씩 묻는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준비하면 되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리라고 생각됩니다. 기말고사 잘 치시고,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학기 초에 냈던 문제 중에서 1장부터 12장까지 문제 중에서 제가 TF 문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TF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오르면 T나 0이 나오면 관계가 없지만 X표 F가 나오면 그 F가 나온 이유를 간단하게 오른쪽에 정리를 해서 저한테 이메일로 우리 그 포트폴리오 나와 있는 그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거기다가 여러분들 올려놓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겠지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서 정리를 해서 보내주시면 과제에 대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경영학과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인 경영 통계학을 한 학기 동안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그 내용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쓰는 양이 많아서 제가 그 화면과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어서 여러분들 보기 힘들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통계학에 대한 개념은 잘 잡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데 수고했으므로 여러분들한테 경의를 표하고, 기말고사 잘 보시고 또 숙제도 잘 내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고, 우리가 이제 경영학이라는 공부를 여러분들이 점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이 끝까지 잘 맞추고, 또 이것이 또 여러분들 하는 일에 또 적용이 되고, 또 기간이 돼서 더 공부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은 또 대학원에 갈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던 경험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